안녕하세요. 시라사연 자주 듣는 구독자입니다. 너무 분통이 터지고 속상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남 일이지만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저처럼 기가 차실 거예요. 그럼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집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보통 집들이 다 그렇듯이 첫째 인형은 장남이라 집에서 지원을 참 많이 받았어요. 반면 저는 뭐든 형이 쓰다 만 걸 받아서 섰고요. 형하고는 2살 더 어린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부터 키가 더 컸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늘 형에게 새 옷을 먼저 사줬습니다. 저는 형 옷을 물려받았고요. 엄마, 내가 형보다 더 큰데 왜 형 옷을 물려 입어야 해요? 형이 우리 집 장남이니까 새 옷도 먼저 입어야지. 당연한 걸 물어. 아니, 내가 더 커서 형 옷을 물려 입으면 나한테 작잖아. 그럼 어떡하니? 멀쩡한 옷을 버려? 나도 새 옷을 사달라는 말인데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정말 내 말뜻을 모르시는 건지 엄마는 저에게 새 옷을 사주지 않으셨어요. 팔다리가 늘 달랑거리는 옷들을 입으면서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게 됐는데 비로소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가 있었죠. 밑으로 동생은 또 여자애라서 새 옷을 사주셨거든요. 저만 새 옷 사주는 게 인색하셨어요. 엄마가 설마 제가 싫어서 그러셨겠어요? 없는 살림에 애가 셋이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면 힘이 드셨겠죠.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니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렸던 저는 부모님의 사정까지 헤아릴 수 없었고 그저 원망만 됐습니다. 옷에서뿐만 아니라 공부에서도 늘 저는 형에게 밀렸어요. 형은 공부도 참 잘했고 저는 공부보다는 몸으로 하는 걸 더 잘했거든요.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자식에게 투자를 하셨고 자연스레 저는 학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 두 형제에게 진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에 간 형은 지금 공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온갖 막일과 잡일을 가리지 않고 했고 돈 버는 머리가 트이고부터는 지금까지 장사치로 살고 있어요. 머리 쓰며 일하는 형보다 힘들고 빡시게 살았지만 그래도 인생 자체를 두고 본다면 제가 더 재미있게 산 것 같아요. 큰 돈도 만져보고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도 해보고 어깨 힘도 좀 넣어보면서 살고 폭삭 다 망해서 깡통 차며 살 때도 있었고요. 평생을 큰 풍파 없이 살아온 형에 비하면 아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본 거죠. 제 첫 번째 사업은 유통업이었어요. 무식하게 힘만 쓰는 잡부로 일을 하다가 사장이 큰 돈을 버는 걸 보고는 그 일을 배웠죠.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국내에 파는 일이었는데 한창 중국 수입이 많아질 때 그때 저도 뛰어들었거든요. 몇 년을 구르면서 배워서 차린 회사였기에 운영은 식은 죽 먹기였어요. 물건 떼오는 거랑 국내 유통시키는 루트를 다 알고 있으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후발로 시작하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수완이 좋아서 하루에 몇백씩 버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맨날 잡부일만 하면서 명절 때마다 모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부턴가 외제차에 용돈을 몇백씩 드리니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어디 가서 게임 패시 타는 거 아니야? 네가 뭘 해서 이리 큰 돈을 만져? 에이 엄마, 둘째 아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나한테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뭐, 사장? 네 대체 무슨 일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불법은 안 해요 엄마. 걱정을 마세요. 행여나 둘째 아들 교도소로 면회갈 일이 생길까봐 얼마나 놀라시던지. 엄마는 제가 그렇게 성공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을 깡패짓해서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서운했지만 평생을 그런 대접받았는데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어요. 반면 잘난 형은 여전히
집에서 최고 대접을 받았죠. 제가 30이 됐을 때 형이 장가를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명절에 여자를 하나 들고 왔는데 사람이 얼마나 고운지 우리 집안 사람이랑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진세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얼마나 세련되던지. 강철이, 형철이. 철자 돌림으로 불리는 저희 형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여동생 이름도 경순이라고 좀 촌스럽게 지어주셔서 나중에는 개명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걸 왜 개명하냐고 한 소리 했더니 저한테 얼마나 달려들던지. 여동생이라고 마냥 온순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그 순한 성격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형이 데려온 형수는 집이 부자였어요. 형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말투도 고상하고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잘난 형은 마누라도 잘난 사람으로 데려왔죠. 그리고 그 잘난 척 때문에 우리 엄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부터 엄마 속을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뭐? 몇 평? 아유, 우리 형편에 그런 아파트 어떻게 구해? 나도 아는데 세희 부모님이 작은 평수에서 어떻게 사냐고 하셔서. 아니요. 우리 집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지 무슨 어? 아이고 어쩌면 좋아. 우리 장남 장가 가는데 집 한 채 못 해주고. 저는 형이 욕심을 낸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결혼할 여자가 그 여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오르지도 못할 집안에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장남이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취직 잘해서 엄마도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형은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놈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클 때 해준 것도 모자라서 다 컸는데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 난 사람 같았고요. 솔직히 제가 도와주면 해결되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에 얼마간 융통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동안 겪은 것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리고 저도 공짜로 돈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밥때도 놓치면서 일해 번 돈인데 그냥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지못해 다 도와줬어요. 전부 엄마 때문이죠. 형철아,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장가 갈 때 형한테 해달라고 하고. 지금도 없는 돈이 결혼하고 나면 생기겠어? 형이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갚아? 방법이 있겠지. 우리 형편에 과분한 집안이 맞지만 잘난 지 형한테는 그 집안이 맞는 것 같다. 언제나 엄마에게 1번은 형이었고 잘난 자식도 형이었어요.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식인지라 엄마가 마음 아파하는 걸 계속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 결혼 자금을 다 해줬습니다. 형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형이 못나서 미안해. 내가 나 나중에 갚을게, 형철아. 언젠가 다 갚겠다고 했던 그 말은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죠. 늘 그랬습니다.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제가 죄다 맡아서 했고 형은 빛나고 좋은 것들만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형수도 생기고 하니 엄마 아버지를 더 잘 챙길 거라고 희망을 걸어봤지만 오히려 처가댁만 뻔질나게 들락거리고 본가에는 명절이나 제사, 부모님 생신에만 겨우 얼굴을 비치고 그랬어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에서 잘 키워놨더니 남의 집 아들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죠.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형이랑 형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오늘 엄마 생신인 것도 까먹어? 일이 바빠서 그랬어. 네 형수 지난주에 해외 출장 갔다가 들어와서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엄마 뭐 대단한 거 바래? 저녁에 와서 식사 한 끼 하는 게 다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미안하다.
나 지금 바빠. 이만 끊을게. 형은 미안하다는 말만 할 줄 아는 앵무새 같았어요. 정말 미안하면 다음부턴 미안할 짓을 안 하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건지 저는 도통 형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이 답답해서 엄마한테 형 뒷담화를 좀 했더니 그게 또 듣기 싫으신지 형 역성을 드시더라고요. 강철이 걔가 그 집안으로 장가가서 얼마나 힘들겠어. 자꾸 전화 걸어서 힘들게 하지 말어. 엄마가 자꾸 형이랑 형수한테 오냐오냐 하니까 하는 짓들이 그렇잖아요. 동생이 되어서 형을 그렇게 말한 게 어딨어?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 같은 거였어요. 엄마의 장남사랑은 끝이 없는 거죠. 제가 뭘 해도 바뀌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저도 지쳤고 어느 순간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불행해졌어요. 다행히 하는 일은 여전히 잘 됐지만 그것과 별개로 마음이 허해지더라고요. 정말 피곤한데도 잠도 푹 잘 수가 없고 먹는 것도 흥미가 떨어지고요.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더러 책을 좀 읽어보라고 권해줬거든요. 어릴 때부터 책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지라 잘 읽히지가 않아서 시집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에게 신의 한 수였어요. 시를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쉬는 날마다 북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집에서 읽는 것보다 분위기 전환도 되고 시가 눈에 더 잘 들어와서 다녔는데 그곳에서 저는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도 북카페 단골이었고 자주 오는지 저랑 자주 마주쳤죠. 처음엔 눈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서로 대화도 하게 되고 같이 차를 마시며 책에 대한 얘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연락처까지 주고받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는 꽤 났습니다. 10살이 넘게 차이 났는데 저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왜 대학에 안 갔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요. 제가 장녀거든요.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동생들 뒷바라지해야 해서.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못했다는 그 여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뭔가 모를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 여자는 장녀였고 저는 차남이지만 잘난 형 때문에 장남 역할을 하는 건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랬어요. 저희는 매주 만나서 차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저녁을 같이 먹게 되고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워낙 나이 차가 나서 저랑 만나는 게 재미없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전혀요. 저는 오히려 아저씨랑 만나는 시간이 재밌는데요. 제 또래 친구들은 뭔가 철딱서니들이 없는 것 같아서 재미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 그렇게 저희는 정을 쌓아갔고 몇 년 뒤 그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참 그렇더라고요. 자주 만나고 보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니 정이 쌓여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당시 저는 가족들에게 많이 지쳐있을 때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도 늘 1순위는 가족이었는데 그게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 나중에는 지쳐버린 거죠. 인생의 회의가 밀려올 때 그 여자가 제 마음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안락함을 줬고요. 평생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는 과정이 또 쉽지가 않았어요. 바로 장인 장모 때문에요. 서연이가 그동안 우리 생활비를 대줬는데 자네가 서연이를 데리고 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 승낙을 받고자 찾아간 날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황당한 표정을, 아내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사회생활이 어렵단 말이지. 자네 돈 잘 번다면서. 우리 서연이 데려가려면
집 한 채 해주고 가게. 아빠, 너는 조용히 앉고 앉아있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참 나이감 못하고 사람답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한테 집 해주고 데려가라고 하다니요. 그 여자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잔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핀잔만 들을 뿐이었어요.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 결혼을 두고 물건 흥정하듯이 하는 모습이 사람 같지 않아 보였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 해준다고 했습니다. 집 해주고 2년 끊자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고민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연 끊자고 하면 긴장하겠지. 하지만 웬걸요.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짐을 싸서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는 부모님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요.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자기 친자식을 이렇게 대하다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 동안 토끼 같은 자식이 둘이나 태어났고 아내도 저도 가정을 위해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됐고 또 제가 부모가 되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됐고요.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고 있던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중국 수입이 막 시작된 단기라 꽤 수입이 짭짤했어요. 조금만 애를 쓰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일도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베트남 쪽으로 사업을 돌려보자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일이 틀어져 투자금을 상당히 잃어버리게 됐어요. 한번 자금 쪽으로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 마치 도미노처럼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막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애를 썼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 집에도 잘 들어갈 수가 없게 됐죠. 자금이 부족했던 저는 이리저리 다 알아보고 다녔는데 본가와 형에게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 게 있는데 당연히 어려울 상황에 얼마라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은 둘째치고 형은 진짜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딴소리를 하더군요. 미안하다 영천아. 나도 얼마 전에 주식으로 왕창 잃어서 돈이 없어. 형수는? 형네 경제권 형수가 쥐고 있다며. 형수는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거 아냐. 말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 와, 이건 아니지. 형 결혼할 때 내 돈으로 다 했잖아. 미안하다. 앵무새라는 별명에 맞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형이었어요. 분명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끝까지 발뺌하는 모양이 정말 많이 서운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 것들이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던 게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자금줄이 죄다 막히면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집에 모아둔 돈이 있는지 물어봤죠. 한 달의 생활비를 과하게 줬거든요. 그걸로 생활비도 쓰고 적금도 넣으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기에 그 돈이 얼마 있냐고 물어봤는데 생각지도 않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모아둔 돈이 없어요. 뭐? 돈이 없다니? 왜 없어? 그게 실은 우물쭈물 말을 못하는 아내를 다그쳤고 마지못해 입을 열었는데 그 돈들이 친정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었어요. 처갓집에 들어갔다고? 당신 계속 집이랑 왕래하고 있었어? 아빠가 자꾸 전화가 와서 수술도 하셔야 하고 동생이 사고 친 것도 있어서.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때 집 해준 거 몰라? 그 집이랑 당신이랑 맞방 꾼 거잖아. 그 사람들 그런데 계속 돈을 주고 있었다는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기가 막혔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다니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내 아내이고 내 아이들의 엄마이기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정말 실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결국 제 사업은 망했고 빚만 잔뜩 더하는 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돈도 내 사업도 그리고 사람까지도 죄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에 다해 살았건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빨대만 꽂고 쭉쭉 다 빨아먹는 것 같았어요. 어느 하나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높은 산을 올랐어요. 산세가 험해 군데군데 절벽이 많은 높은 산이었어요. 오후 늦게 산을 타기 시작해 꾸역꾸역 정상을 올랐더니 어느새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죠. 지는 해를 보며 마지막 발버둥처럼 붉게 타오르는 해를 보며 모든 게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달픈 인생 끝내고 나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절벽 아래를 보며 모진 생각을 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부모님과 아이들의 얼굴이 차례로 지나쳤어요.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예전과 많이 다른 모습인 어머니와 아버지. 꼬물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 아이 둘. 그 얼굴들이 떠오르자 차마 발을 내디딜 수가 없더군요. 저는 꺼두었던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어디야? 왜 집에 안 와? 현수야. 아빠. 아이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저를 걱정했던지 아빠라고 마구 불러댔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해는 이미 넘어가 주위는 어둑해진 상태였고 저는 정신없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그 가파른 내리막길을 넘어지고 구르면서 가까스로 내려왔습니다. 가로등이 켜진 길가에 들어서자마자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살았다 이런 안도감에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겨우 진정이 되더군요. 서둘러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랴부랴 집으로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제 품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두 아이를 품에 가득 안고 저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새끼들을 두고 무슨 생각을 했던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데 아내가 조심히 제 손을 잡더군요. 눈을 떠 쳐다보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결혼했는지 뻔히 알면서 당신에게 실망을 줬어. 미안해요. 다시는 당신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믿어줘요. 눈물이 사정없이 흐르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가엾게 느껴졌어요.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는데 제가 억지로 떼놓는다고 그게 될까요? 마음이 약한 아내는 자기 부모의 부탁을 더욱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내도 품에 당겨 안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마음을 옹졸하게 먹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정말 큰 위기가 닥쳤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저희 가족은 더 똘똘 뭉쳐진 기분이었어요. 하던 사업을 폐업 신고를 했고 저는 개인 파산을 했습니다. 살던 집도 처분을 하고 작은 반전세 집으로 이사했어요. 반전세라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할 일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주방보조로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형님은 중국집을 꽤 크게 운영하고 계셨는데 주방은 남자 직원만 뽑아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었죠. 우리 가게 바빠서 주방이 힘들어. 너 괜찮겠냐? 주방일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나 해봤어요. 군대에서 취사병이었잖아요. 배 안 끼치게 열심히 할게요. 받아서 고마워요, 형. 우리 형철이 이러면 내가 발벗고 나서야지.
형철아, 다시 일어나자. 할 수 있어. 네, 형. 형님의 말대로 일은 정말 빡셌습니다. 주방이라 덥기도 엄청 덥고 음식은 속도가 또 생명이라 마감 시간까지 쭉 긴장하며 일을 해야 했어요. 뜨거운 중식팬에 팔 군데군데가 데이고 재료 손질을 하다가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쓰라리고 따가워도 상처를 돌볼 시간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했던 일과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남자인 저도 많이 힘든 일이었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지만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니 중식 요리라도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생활비에 은행비까지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일을 시작했고요. 아이들은 학원도 여러 개 다닐 여력이 되지 않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자기들끼리 집에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다 해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부모라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이왕이면 내 가게를 차릴 생각도 하면서요. 주방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저도 할 수 있는 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붙었고요. 형님은 그런 저를 응원해 주셨고 어느 순간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방 보조만 하는 직원이 아니었죠. 제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요리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메인 주방장님께 배울 것도 많았지만 저는 좀 더 다양하게 알고 싶었고 퇴근 후에는 따로 공부를 할 정도로 열성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메뉴 개발에 제 아이디어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형님은 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셨고 요리가 메뉴에 추가되었는데 그걸로 완전히 대박을 치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손님이 많은 식당에 새로 만든 요리가 입소문 나면서 손님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저의 입지는 더욱 굳어지게 되었어요. 일이 더 많아졌지만 월급도 오르고 추가로 인센티브도 받았어요. 덕분에 바닥까지 추락했던 저의 자존감이 다시 올라왔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네 덕분에 재미 봤다. 그래서 2호 좀 내려고 하는데 네가 맡아서 해볼래? 네? 정말요? 그래. 내가 오픈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는 네가 인수하던지. 형님, 너도 나이 계속 먹어가는데 뭐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내 밑에 있을 거야? 고마워요 형님. 가족복은 없어도 제가 인복은 있었던지 그 형님 덕분에 가게를 새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내에게 같이 하자고 했고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아내는 그 일을 그만두고 저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아내 역시 식당은 처음이라 일을 익히는데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열심히 했고 오픈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나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군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운이 들어오려고 했던 건지 가게는 점점 손님이 늘어났고 곧 예약 없이는 식사를 못할 정도로 대박이 났어요.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손님이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이 홀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내가 음식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었어.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당신이 열심히 해줘서 그렇지. 이대로라면 빚 다 갚고 집도 다시 살 수 있겠어. 우리 조금만 힘내자. 알았지? 응, 여보.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저는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온 정신을 요리에 쏟았는데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코피가 매일매일 났거든요. 시뻘건 피를 보고 있자면 저도 걱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고 검사를 받으러 갈 여유가 없었기에 휴지로 틀어막고 일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제 자신에게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식당은 잘 됐어요. 웨이팅 손님은 계속 있었고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맛있다고 해줬고요. 정말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상상도 하기 싫은 아내의 외도였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외도라뇨. 외도라뇨. 매일 가게에 틀어박혀서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냈던 제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건 첫째 아들이 저에게 알려준 덕분이었어요. 저녁 장사 전에 잠깐 틈을 내서 첫째를 보러 학원 근처로 갔는데 간식으로 사준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핸드폰으로 어떤 남자가 자꾸 전화한다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걸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아서인지 첫째는 나이답지 않게 의젓했고 엄마의 외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가게가 너무 바빠지자 아이들이 방치는 것 같아서 직원을 하나 더 구했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올 시간에는 집에 들어가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리했는데 첫째가 엄마랑 있다가 남자한테 전화 오는 걸 본 겁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살았는데 뭘 하는지 메시지 창을 보면서 키득키득 대기도 하고 통화도 자주 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가 보다 했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첫째는 학원 때문에 둘째보다 늦게 집에 오는데 집 앞에서 웬 남자가 엄마를 끌어안는 걸 봤대요. 너무 싫어서 저에게 먼저 알려줬고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내 아내의 외도를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한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들은 저에게 다 얘기하고는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 많아. 나는 엄마도 사랑하지만 아빠도 정말 많이 사랑해.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겠다고 해도 나는 이해해줄 수 있어.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썼던 지난 시간들. 내 나름 최선을 다하느라 집에 소홀하기만 했는데 아들이 언제 이만큼 컸는지. 자식이 자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일에 파묻혀 살기만 한 제 자신이 후회되기도 했어요. 아들과 헤어지고 저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저녁 장사도 다 포기한 채 예약 손님께는 일일이 전화를 드려 1호점으로 다시 예약을 도와드리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가게를 오픈하고 문을 닫는 건 처음이었고 손해도 컸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서 아내와 마주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걸 물었죠. 남자 생겼냐고요. 그랬더니 발뺌을 했습니다. 당연히 발뺌을 하겠죠. 저는 첫째가 알려준 내용을 제가 본 것처럼 하며 떠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빼들어 통화 내용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받았고 곧이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야. 조금 이따가 집 근처로 갈게. 나와. 오늘 너무 보고 싶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뺏으려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데 서연아.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여보세요? 제 차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남자였어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온 겁니다. 아내는 두렵다는 듯 저를 보며 고개를 가로치더군요. 이 새끼, 너 어디야? 당장 이리로 와.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전화를 건 놈에게 말했습니다.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더니 이 자식이 대꾸도 없이 바로 끊더군요.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나왔어요. 결국 외도까지. 너 진짜 가지가지 않나, 어? 여보,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우리 이런 사이 아니야. 우리? 우리? 너랑 나는 이제 끝이야. 끝내자. 안 돼. 안 돼, 여보. 외도를 할 때는 살던 남자와 헤어질 각오까지 하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이혼하자고 하면 쌍수리 들고 환영해야지 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집요하게 질문했어요. 자기 나름 감추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당황해서인지 앞뒤 말이 맞지 않았고
거짓말들이 죄다 들통났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봤더니 세상에 외도를 한 지 7년이나 된 겁니다. 제가 사업할 때에도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벌어다 준 돈들이 전부 처가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외도남한테도 펑펑 썼던 것 같았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어느 정도 것이지. 사람을 기반해도 유분수지 말입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 대 때렸어요. 미안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순진한 척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 손이 절로 나갔고 따귀를 때리고 말았어요. 그 작은 얼굴이 휙 돌아갔지만 전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많이 아팠을 텐데도 미안하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더는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을 나와버렸어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데 소송으로 가야죠.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여자 밑에 자란다고 더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고 증거도 수집했어요. 그런 와중에 가게로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연을 끊었던 장인 장모였어요. 사장님, 손님이 사장님을 찾는데요? 나를? 무슨 일이지? 직원의 호출에 홀로 나가보니 장인 장모가 떡하니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김서방, 잘 있었나? 사람이 무심하기도 하지. 얼마나 바쁘면 처가에 한번 오지를 않아?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섭섭한 소리 하네. 우리 이렇게 세워둘 건가? 둘은 가게를 둘러보며 저에게 살가운 척을 했어요. 못마땅했지만 보는 눈들이 있어 룸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네가 식당을 크게 한다는 게 우리 동네에도 소문이 났어. 내가 자네 보러 한번 온다는 게 바빠서 말이야. 이제 왔네 그려? 반가워할 사람 어디 있다고 오세요? 이 사람 뻣뻣한 건 여자한 거 그래? 우리 딸 데려가서 자네 운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고 말이야. 사람이 유연해야지 자꾸 그렇게 뻗대면 크게 부러질 날이 올 거야. 장사가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는 법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에게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장가를 잘못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밑에서 컸으니 그 자식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람이나 피우고 그렇게 사는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음을 느꼈어요. 제가 자기 딸이랑 곧 이혼하는 것도 모르고 어른이랍시고 계속 훈수를 두는데 듣고 있기 참 불편했습니다. 저는 바쁘다고 말하며 용돈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피차 반갑지 않은 사이에 용건이 그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 딸 데려가서 이만큼 사는데 우리도 덕을 좀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연이 키웠는데 형편의 어려움 모를까. 잘 되면 당연히 용돈도 주고 그러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동안 그만큼 가져갔으면 됐지. 더 필요하십니까? 이제는 조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뱉었더니 억울하다는 듯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자네 말 조심하게. 우리한테 뭘 그리 많이 줬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받아간 게 얼마인지 제가 쭉 적어볼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더니 괘씸하다는 듯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눈길을 저도 피하지 않고 맞받아 쳐다봤고요.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니 안타깝네. 그렇지만 우리도 할 말이 있네.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공양하는 건 당연한 이치야. 공양이 아니라 자식을 가지고 거래하신 것 아닙니까? 저한테 파셨잖아요. 아파트 한 채요.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자네 이렇게 나올 건가? 아직 할 말 많습니다. 장인 장모라는 사람은 마치 사기꾼 같았어요. 요리조리 말을 돌려서 저한테 뭐라도 빼내려고 애쓰는 게 참 한심하기도 보였고요. 나는 1억을 받아가야겠네. 자네 결혼 이후로 용돈 한 푼 제대로 안 줬지 않은가? 1억이면 많은 것도 아니지. 1억이라니.
아직도 은행에 빚 갚는다고 다달이 돈을 보내고 있는데 게다가 자기들 딸이라는 사람은 저를 기만하고 무려 7년이나 바람을 피웠는데 저더러 돈을 내놓으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움직여 카운터 서랍에 넣어뒀던 봉투를 갖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꺼내 두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이미 작성이 끝난 법원에 제출만 하면 되는 이혼 소장이었죠. 이게 뭔가? 조강지처를 지금 버리려고 하는 거야? 자네, 제정신인가? 그 조강지처가 저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외간 남자와 무려 7년이나 붙어 먹었답니다. 여기 증거도 다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뭐? 그 둘은 서류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당황해했어요. 장인은 입에 거품이라도 물 기세였고 장모는 얼굴이 벌개져서 서류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내 딸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바람난 아내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버지,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어서 일어나요. 가요, 제발. 서연아, 네가 바람이 났다는데 이게 뭐냐? 김성하는 말이 다 뭐냐고. 이런 정신머리 없는 것. 대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바람난 아내에게 두 사람은 막 퍼부었어요. 등짝을 때려가며 딸이 하는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죠. 그 셋을 구경하면서 이혼 소장을 당장 접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실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마음이 쓰여서 법원 접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저를 기만해왔으면서 진심이 아니었다고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면서 용서를 비는데 그 모습에 일말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모든 잡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연을 끊어야겠다. 그게 최선이다. 결론이 난 거죠. 바람나 아내는 저에게 계속 용서를 빌었어요. 저랑 헤어질 생각으로 바람 피웠던 건 아니라는 아주 이기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서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끝내 끊어내버렸어요. 이혼 후 아이들은 제가 맡았습니다. 아이들도 웬만큼 커서 엄마가 없지만 자기들 일을 곧잘 해요. 그리고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제 앞에서 절대로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짠하면서도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살 일은 없으니 적응을 해야죠. 아이들도. 남자 셋이 사는 생활. 여자 없이 힘들게 산다고 불쌍하게 여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활이 너무 좋아요. 더 이상 잡생각을 할 필요 없이 각자의 맡은 일에 집중하면서 또 쉴 때는 좋아하는 것도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반면 그 여자는 이혼을 했는데도 제 주변에 얼쩡거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났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서요. 어림도 없는 말이죠.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가게에 손님이 더 늘었어요. 덕분에 수입이 늘었고 드디어 식당을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동안 자금을 내준 형님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요즘은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 있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제 노후도 챙겨서 멋지게 은퇴하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일 이룰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응원 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